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빌라에서 김순덕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65인 순덕은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모텔에서 시작해 지금은 서울 시내 호텔 3곳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바로 첫 손주와 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은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달력을 바라보며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 집사,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 하준이 돌잔치까지 말이야. 20년간 순덕의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이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하준이가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 대말입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돌잔치 계획서가 놓여 있었죠. 한복집 예약증, 돌상 용품 목록, 초대할 친척들의 연락처까지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한복집 예약증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준이 돌복원 최고급 비단으로 맞춰보고 자신도 새로 한복을 맞춰 입을 예정이었죠. 이 집사, 오늘 백화점에 가서 돌상 용품마저 주문해야겠어. 금수저랑 은글을 쓴 이미 주문했으니까 한과랑 떡은 오늘 주문하자. 네, 사모님.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평소 검소하신 사모님답지 않게 너무 과하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덕은 이 집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손주인데 어떻게 대충 해? 우리 하준이는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이번 돌잔치에는 온 가족이 다 모일 거거든. 친척들도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니까 제대로 해야지. 순덕은 서랍에서 친척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의 형제들,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민수의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죠. 이미 한 달 전부터 연락을 돌려 날짜를 알려놓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덕은 휴대폰을 들고 큰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하준이 돌잔치 날짜 기억하고 계시죠? 4주 후 일요일 오후 1시예요. 큰 아버지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벌써 달력에 표시해 뒀어. 우리 첫 증손자 돌잔치인데 빠질 수 있나? 형수님도 벌써부터 뭘 입고 갈지 고민하고 있다니까. 순덕은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날 꼭 뵙겠습니다. 이어서 시누이들과 조카들에게도 차례로 연락을 돌렸죠.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수야, 아빠는 어때? 돌잔치 준비 잘 되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잘 준비하고 있어요. 하준이도 건강하고요. 그런데 지영이가 요즘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육아까지 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순덕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영이가 피곤하다고?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까? 하준이도 보고 싶고 많이 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돌잔치 준비는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저희는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순덕은 아들의 말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를 지영과의 관계가 조금 어색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지냈지만 하준이가 태어난 후로는 육아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요. 순덕은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했지만 지영은 현대적인 육아법을 고집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돌잔치만큼은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순덕은 전화를 끊고 이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사야, 내일 지영이네 집에 가서 하준이 좀 봐주자. 요즘 지영이가 힘들어한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사모님. 하준이도 할머니를 보면 좋아할 거예요. 순덕은 하준이 얼굴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손주를 본 순간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민수를 닮아 눈이 크고 지영을 닮아 코가 오독한 아이였죠. 오, 순덕은 손주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이 집사와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준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순덕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귀여웠어요. 순덕은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곧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예쁜 옷 입혀줄게. 지영은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순덕은 지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피곤해 보였어요. 민수가 요즘 내가 힘들어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준이 좀 봐주러 왔어. 너는 좀 쉬어. 지영은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바빠서 힘들었거든요. 순덕은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돌잔치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내가 거의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크게 신경 쓸 일 없을 거야. 지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잔치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순덕은 지영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 뭔데 말해봐.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돌잔치를 저희 친정적 식구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려고 해요. 순덕은 하준이를 안고 있던 발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친정 식구들만 그게 무슨 소리야. 지영은 시선을 피하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있고 하준이가 아직 어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언니 가족 정도만 초대하려고 합니다. 순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큰 아버님, 작은 아버님, 고모님들, 삼촌들 다 벌써 날짜 잡아놨는데 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시댁분들은 다음에 따로 뵙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별도로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서요. 이 집사는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20년간 이 집안을 지켜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순덕은 하준이를 이 집사에게 건네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 이 돌잔치라는 게 그냥 생일 파티가 아니야. 우리 하준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맞는 큰 잔치인데 할아버지 쪽 가족들은 빼버리겠다는 거야. 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감염병도 다시 유행하고 있고 하준이가 면역력이 약해서 걱정되거든요. 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친정 식구들은 감염병이 안 걸리고 우리 가족들만 걸린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영은 이제야 고개를 들고 순덕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하준이를 위해서 하는 결정이에요. 순덕은 가슴이 답답해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우는가 군이디기 이원이머니. 지영아, 할머니가 지난 몇 달 동안 뭐 했는지 많이 하준이 돌복 맞추려고 몇 번을 한복집에 갔고 돌상용품 하나하나 직접 골랐어. 친척들한테도 벌써 연락 다 돌렸고 지영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은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께도 이미 말씀드렸고요. 순덕은 이 집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사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모님,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요? 정말 시댁 가족들은 돌잔치에 오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영은 이 집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서 뵙겠다는 거예요. 돌잔치 당일에는 정말 가족들만요.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만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하준이 할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지영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순덕은 지영의 말을 끊었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코로나가 핑계야. 정말 이유가 그거라면 친정 식구들도 못 오는 거 아니야? 왜 우리만 빼는 거야?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덕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진짜 감염 우려 때문이라면 친정 가족들도 마찬가지여야 했죠. 순덕은 이 집사에게 말했어요. 이 집사 우리 가자.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 이 집사는 하준이를 지영에게 건네주며 순덕을 따라 나섰습니다. 순덕은 현관문을 나섰으면서 지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할머니도 생각해 볼게.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동안 순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간 호텔 사업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무례한 일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자신의 며느리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바인된 리벤이 없다. 이 동접던 공도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이 집사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한테 그렇게 믿게 보일 일을 했나? 이 집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사모님께서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오히려 며느리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순덕은 책상에 앉아진 한 몇 달간 준비했던 돌잔치 계획서를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적어넣은 메모들, 침착들, 연락처, 예약증들이 모두 헌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순덕은 휴대폰을 들고 큰 아버지에게 전화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며느리가 시대 가족들을 돌잔치에서 배제시켰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한 것 같았어요. 순덕은 이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왔나? 불러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잠시 후 민수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순덕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영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순덕은 지영과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handsome, 어머니, 지영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handsome. 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친정 식구들만 초대하고 우리 가족들은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 어머니, 제가 지영이랑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민수야, 혹시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돌잔치에 오면 안 된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지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 회사 일도 바쁘고 육아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순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시대 가족들을 돌잔치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런 무례한 짓을 해도 된다는 거니? 민수는 변명하던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애매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설득해보겠다고? 민수야, 이건 설득할 문제가 아니야. 상식의 문제거든. 하준이는 우리 집안의 첫 손주인데 할아버지 쪽 가족들이 돌잔치에서 제외된다는 게 말이 되니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지영이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죠.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순덕은 아들의 말에 실망했어요. 지영이 입장? 그럼 내 입장은 몇 달 동안 돌잔치 준비하느라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집에 가서 지영이랑 진지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헤. 순덕은 아들을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이 집사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순덕은 서재에서 혼자 생각해 잠겼습니다. 지영이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 고민했어요. 평소에 어색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무례하게 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순덕은 지영의 언니 미숙을 떠올렸습니다. 미숙은 의사였는데 평소 시댁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났어요. 지영이 결혼 초기에 미숙이 하준이 100일 잔치 때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지영아, 요즘은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핵가족 중심으로 하는 게 트렌드야. 굳이 시댁 식구들 다 불러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순덕은 그때도 미숙의 말이 못마땅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습니다. 한편 지영의 집에서는 민수와 지영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수가 집에 오자마자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한테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돌잔치에 시대 가족들 빼고 친정 식구들만 초대하겠다고. 지영은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민수와 마주 앉았어요. 그렇게 말했어. 뭐가 문제야?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문제고? 지영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지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결정이야. 하준이 엄마인 내가 결정한 거라고.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몇 달 동안 준비하신 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거야. 지영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럼 내 마음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는 생각 안 해.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했는데. 지영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하준이 보면서 엄마 닮아서 예쁘지 않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육아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계속 간섭하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언제? 지영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 하준이 감기 걸렸을 때도 내가 병원에 데려간다고 하니까 괜히 바람 쐬러 나갔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하준이가 밤에 깨서 울면 내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하시고. 민수는 몰랐던 사실들을 듣고 놀랐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하시거든. 하준이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민수는 이제야 아내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잔치에서 우리 가족들을 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특히 언니가 그러는데 요즘은 핵가족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고. 민수는 이제 뒤에 미숙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숙 누나가 그런 말을 했구나. 지영아, 그래도 이번만큼은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봤거든.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그리고 언니도 그날 오기로 했고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영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는 미안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말씀드려. 그리고 나중에 따로 식사 자리 마련해서 뵙겠다고 하고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우리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어. 지영은 단호했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더 이상 시대의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하준이 엄마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영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어머니의 상처도 너무 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나서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지영의 결정에 대해 고민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아침 드세요. 어젯밤 거의 못 주무신 것 같은데 몸이라도 챙기셔야죠.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욕이 없어. 그런데 이 집사, 내가 정말 며느 이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이 집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사모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오히려 하준이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순덕은 지영이 민수에게 했다는 말들을 떠올려 봤어요. 손주가 예쁘지 않다고 했다거나 육아 방식에 간섭했다는 것들 말이에요. 물론 한두 번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었지만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을 아니었어요.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지영이랑 이야기해 봤는데요. 순덕은 기대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더라? 마음 바뀌었니?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영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해요. 이미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준비도 다 했다고 하네요.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 편을 드는 거야? 민수는 난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참 어려워요. 지영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요. 순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스트레스? 그럼 나는 스트레스 안 받니? 몇 달 동안 정성 들여 준비한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데 인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결국 내 안의 편이구나. 그럼 할 말 없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설득해 보겠습니다. 순덕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설득 이미 늦었어. 내 아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마. 대신 나도 생각해 볼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순덕은 전화를 끊고 이 집사를 불렀습니다. 이 집사, 최 변호사님께 연락해봐. 급한 일이 생겼어. 이 집사는 놀란 별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변호사님을 왜요?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속 문제를 다시 정리해 하겠어.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거든. 이 집사는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설마 며느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순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맞아. 지영이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지영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이 집사는 만려했어요. 사모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며느님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후 무슨 이유로 시대 가족들을 돌잔치에서 빼는 거야? 이건 상식의 문제야. 이 집사 최 변호사님께 연락해봐. 오늘 당장 만나고 싶다고. 전에 이 집사는 어쩔 수 없이 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한편 지영은 언니 미숙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정말 화나신 것 같아. 어떡하지? 미숙은 시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화내긴 하도 지금까지 내가 너무 시대 눈치만 봤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 지영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준이 할머니인데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이미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최 변호사는 순덕의 전화를 받고 급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20년간 김가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온 그는 순덕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최 변호사가 순덕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순덕은 서재에서 각종 서류를 꺼내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모님, 무슨 급한 일이 생기셨나요? 순덕은 최 변호사를 맞으며 단도직 깁적으로 말했어요. 변호사님, 상속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특히 며느리 이지영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 말이에요. 최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며느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순덕은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돌잔치에서 시대 가족들을 배제하겠다는 지영의 일방적인 통보,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듣다는 배신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았어요.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이해가 없군요. 어떻게 시대 걸음들을 돌잔치에서 빼버릴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순덕은 서류를 최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남 3번과 빌딩집은 30%, 이건 지영이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농협계좌, 이것도 지영이 앞으로 10억이 들어있고요. 최 변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아, 맞습니다. 3년 전에 상속세 절약을 위해 미리 증여하신 거네요. 당시에 며느님이 임신 중이시어서 손주를 위한 배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순덕은 스누숨을 지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첫 손주가 태어난다니까 며느리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다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가지만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되돌리는 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순덕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유야 충분하죠.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도 사유가 되지 않나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어나 배운 망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니까요. 지영이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지영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전하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차라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자선단체는 감사할 줄 알 테니까요. 최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10억이 넘는 재산인데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거든요. 가족을 우롱하는 사람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최 변호사는 순덕의 의지가 확고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속 취소 통지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정은 가족관계에 도리질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거든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상처요. 이미 지영이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는데 뭘 더 신중하게 생각해요. 최 변호사는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영의 집에서는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지영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지영아,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어? 어머니가 정말 상처받으신 것 같아. 지영은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왜 그래? 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준이 돌잔치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지영은 자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가족들한테 잘 설명해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서 그렇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그럼 핑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데. 지영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생각 안에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지영은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준이 보고 엄마 닮아서 별로 예쁘지 않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하시고 육아하는 방식도 계속 간섭하시고. 민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못 들었는데.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없을 때 하신 말씀들이야. 그리고 언니도 그러는데 요즘은 시댁보다는 친정 중심으로 사는 게 맞다고 해. 민수는 이제 민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민숙 누나가 그런 말을 했구나. 하지만 지영아, 그래도 이번만큼은 다시 생각해봐. 돌잔치는 한 번뿐인 거잖아. 지영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미 휴가 내셨어.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덕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덕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민수야, 내일 지영이한테 전해줄 게 있으니까 집에 보내겠다.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순덕은 대답했어요. 가서 보면 알 거야. 그리고 민수야, 내가 지영이 편을 든다면 할 말 없지만 그의 다른 결과도 각오해야 한다는 걸 알아도. 민수는 어머니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결정하신 게 있나요? 순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보면 알 거야. 전화를 끊은 민수는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뭔가 결정하신 것 같아. 내일 뭔가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지영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뭘 보내시는 상관없어. 나는 내 결정을 바꿀 생각 없으니까. 다음 날 오후 이 집사가 지영의 집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지영이 문을 열자 이 집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며느님, 사모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신 서류가 있습니다. 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뭔가요? 이 집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법률 관련 서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영은 봉투를 받고 이 집사를 보냈어요. 거실로 돌아와 봉투를 뜯어보니 상속 취소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용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강남 3번과 빌딩 지분 30%와 농협계좌 10억 원의 증여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지영은 손이 덜덜 달리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빨리 와봐. 민수는 아내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겼어? 지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신 서류 때문에 당신이 와서 직접 봐야겠어. 민수는 급히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지영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뭐가 그렇게 심각해?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 시어머니가 상속을 취소하신대.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을 파악하자 민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결정을 하신 거야?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10억이야, 10억? 그리고 빌딩 지분까지
우리가 하준이 교육비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드리자. 그리고 돌잔치도 다시 원래대로 하자고 말씀드리고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건 정말 화가 나셨다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받고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지영은 휴대폰을 들고 언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상속을 취소하셨어. 민수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상속 취소? 어떻게 그런 일이? 지영은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10억이랑 빌딩 지분 다 취소하신다고. 통지서가 왔어. 어떡하지?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영아, 일단 진정해. 법적으로 따져보자. 이미 증여된 재산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야. 지영은 희망을 품었어요. 정말, 그럼 이 통지서가 법적 협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변호사랑 상의해서 보낸 거겠지만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면 돼. 그런데 지영은 불안했어요. 언니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수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지영아, 내가 돌잔치에서 시댁 뺏겠다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지영은 미숙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준이 엄마인 내가 돌잔치 방식을 결정한 게 그렇게 큰 죄야. 민수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미숙 누나 말만 들으면 안 돼.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지영은 민수를 쏘아봤어요. 당신은 맨날 시어머니 편만 들잖아. 이번에도 그러려고 민수는 난처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어머니랑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우리가 더 힘들어져.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굽히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맞서 싸울 거야. 언니 말이 맞아. 법적으로 대응하자. 그날 저녁 순닭은 집에서 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류는 잘 전달됐나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네. 오늘 오후에 전달됐다고 이 집사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며느님 쪽에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순닭은 예상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지영이 뒤에는 의사인 언니가 있거든요. 분명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부추겼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법정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시겠어요? 순닭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물론이죠. 가족을 우롱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지영이 언니 미숙에 대한 정보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최 변호사는 의아해했어요. 미숙 씨요? 왜 갑자기 그분을 조사하시려고요? 순닭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배우의 미숙이 있다는 걸 확신해요. 지영이 혼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거든요. 미숙이가 부추긴 거라면 미숙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최 변호사는 순닭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알겠습니다. 미숙 씨가 다니는 병원이나 개인적인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순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이는 그래도 속은 순진한 편이에요. 하지만 미숙이는 다르죠. 계산적이고 교활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겠어요. 한편 지영의 집에서는 민수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영은 여전히 미숙과 통화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돌잔치 문제였는데 이제는 가족 전체가 법정 싸움을 벌일 상황까지 왔거든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돌돌도 안 된 아이가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싸움 한가운데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지영은 미숙과의 통화를 끝내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준다고 해. 내일 당장 상담받으러 가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아직 어머니께 한 번 더 사과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지영은 단호했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시어머니가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오셨잖아.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순덕은 이 집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이 집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모님께서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오히려 면은 이미 너무 심하셨죠. 돌잔치에서 시대가 빼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긴 해. 하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집사는 위로했어요.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하셔야 해요. 지금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금이 기회야. 지영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그리고 미숙이까지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미숙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영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말이죠. 지영은 희망을 품었어요. 그럼 이 통지서는 협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협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측에서 정당한 사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돌잔치 문제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영은 안도했어요. 그럼 제가 이게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서 복잡할 수 있어요. 혹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신 상황에서 화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문제는 없나요? 시어머니가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가 단순히 돌잔치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지영은 잠시 생각해봤어요. 평소에 육아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었거든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대 관계였는데 이번 돌잔치권으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편 순덕은 최 변호사로부터 미숙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미숙에 대해 뭘 알아내셨나요? 최 변호사는 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병원이 들어있는 건물이 힘대인데 건물주가 사모님과 아는 분이다군요. 순덕은 관심을 보였어요. 누구죠?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정 회장님입니다. 사모님이 호텔 사업 초기에 투자 받으셨던 분 말이에요. 순덕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 정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연락해 봐야겠어요. 최 변호사는 순덕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혹시 미숙 씨 병원 임대 조건을 조정하실 생각이신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을 이관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지영이는 순진해서 미숙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진짜 문제는 미숙이거든요. 최 변호사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깊이 가시면 나중에 화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순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지영이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던데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미숙이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 미숙은 병원에서 평소처럼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건물관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원장님 임대료 관련해서 급히 올라오실 수 있나요? 미숙은 의아해하며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리를 내밀었어요. 원장님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미숙은 서리를 받아들고 금액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3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관리소장은 어깨를 으스켰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건물 주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거라서요. 계약서상 임대료 조정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급격히 올리는 건 처음 봅니다. 미숙은 당황했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데요. 건물주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관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정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직접 연락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거든요. 미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간호사들이 미숙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미숙은 고민에 빠졌어요. 임대료가 3배로 오르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에는 환자들도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숙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 지금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지영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미숙은 임대료 인상 통보에 대해 설명했어요. 갑자기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지영은 놀랐습니다. 3배 그게 말이 돼.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이숙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내 시댁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타이밍이 너무 잘 묘해. 지영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언니 설마 그럴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화나셨어도 언니 병원까지 건드리시겠어? 미숙은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일이 우연할까? 그날 저녁 미숙은 건물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호텔 사업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순덕의 호텔과 과거의 협력 관계였다는 기사도 발견했어요. 미숙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순덕이 뒤에서 조작한 거야. 미숙은 급히 지영에게 전화했어요. 지영아, 큰일이야. 정말 내 시어머니가 개입한 것 같아. 지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미숙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건물주가 내 시어머니와 과거의 사업 파트너였대. 이게 우연이겠어? 지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까? 언니 병원까지 건드리시다니 미숙은 화가 났습니다. 지영아, 이제 알겠지.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단순히 상속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나까지 타깃으로 삼은 거야. 지영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언니 미안해. 내 때문에 언니가 피해를 받게 된 것 같아. 미숙은 지영을 달랐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온 거지. 하지만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반격해야 해. 한편 순덕은 정 회장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정 회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 혹시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연락 주셔서 반가워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순덕은 미숙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장님 건물에 새들어 있는 박미숙이라는 의사 아시죠? 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피부가 원장 말씀이시군요. 알죠?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순덕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 면유를 부추겨서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었거든요. 정 회장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신 건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하다면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했어요.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말이에요. 정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시 부탁이니까 검토해 보죠. 마침 그 구역 임대료도 조정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순덕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꼭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임대료 인상 통보서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계약서에 임대료 조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시장 가격 범위 내에서 인상된 것 같습니다. 미숙은 답답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건물주와 협상을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미숙은 잘 만감을 느꼈어요. 이대로 가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환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미숙은 병원으로 돌아와서 간호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간호사들은 놀랐어요. 원장님, 정말인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은 미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다른 곳으로 이전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지영과 만나 상황을 논의했어요. 지영아, 정말 심각해졌어. 이대로 가면 병원 문 닫아야 해. 지영은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못 대응해서 언니까지 피해를 보게 된 거야. 미숙은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시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고 원래대로 돌리자.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받아주실까?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적 대응하고 있는데 미숙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시도해봐야지. 내 병원이 문 닫으면 간호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고 환자들도 피해를 보게 돼. 지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니 말이 맞긴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분노가 이 정도의 줄은 몰랐거든요. 지영은 밤새 고민한 끝에 다음날 아침 순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숙의 병원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순덕의 집 현관벨을 눌렀어요. 이 집사가 문을 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께 사과들 이러 왔어요. 잠깐 될 수 있을까요? 이 집사는 순덕에게 물어보고 왔습니다. 사모님께서 거실로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순덕은 소파에 앉아 차갑게 지영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왔었니?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돌잔치권으로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순덕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사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이미 내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들었는데. 정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걸 하세요? 순덕은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모를 게 뭐가 있겠니? 김 변호사 선임해서 답변서까지 보냈다면서.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언니가 하라고 해서. 순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언니 미숙이 말이지. 역시 그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구나. 지영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언니는 그냥 제게 조언을 해준 것뿐이에요.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순덕은 냉소했어요. 조언. 지영아, 너 혼자서는 이런 생각 못했을 거야. 미숙이가 부추긴 것 뻔하지. 지영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돌잔치도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지영은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니 병원 일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이 병원, 그게 내가 한 일이라고 확신하니 지영은 당황했어요. 그럼 정말 어머니가 하신 일이 아니에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영아, 내가 그동안 내가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했지? 민수한테 들었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순덕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언제 하준이가 엄마 닮아서 예쁘지 않다고 했대. 구체적으로 말해봐.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순덕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내 이유가 방식에 간섭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해봐. 언제 뭐라고 했는지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순덕이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다만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아, 내가 피해식에 빠져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낸 거야. 아니면 민숙이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긴 거고. 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돌이켜보니 순덕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하니 명확하게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오해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일어서 며 말했어요. 지영아,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상원이 너무 커졌어. 내가 변호사 선임한 순간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 회의 맡겠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겠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미숙이는 어떻게 할 거니?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야. 지영은 미숙 생각에 고민이 깊어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설득해 보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득. 미숙이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니 이미 자기 병원 문제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인데. 지영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순덕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 방법은 있어. 지영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뭘까요? 어떤 방법이든 하겠어요. 순덕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미숙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야. 신문 광고 등 모든에서 자신이 우리 가족을 이관질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언니가 그런 걸 받아들일까요? 순덕은 어깨를 으스켰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미숙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나도 생각해 볼 게 있어. 지영은 막막했습니다. 언니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공개 사과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언니랑 이야기해 보겠어요. 순덕은 이집사를 불렀습니다. 이집사 면을 이 배웅해 드려. 지영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미숙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영이 떠난 후 순덕은 이집사에게 말했어요. 이집사, 지영이가 뭔가 깨달은 것 같지? 이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미숙 씨가 문제겠네요. 순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아? 절대 공개사가 같은 건 안 할 거야. 그럼 지영이는 더욱 공지에 몰리게 되고. 이집사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순덕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해. 미숙이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에 개입하는 걸 막아야 하거든. 그날 저녁 지영은 미숙과 만나 순덕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어요.
미숙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공개사가 미쳤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문에 사과문을 내. 지영은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언니 제발 다른 방법이 없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하셨어.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사과라는 거야? 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내 때문에 언니 병원이 망하게 생겼잖아. 이렇게라도 해서 해결해야 해. 미숙은 화가 났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무 약해 빠졌어. 시어머니가 협박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굴복하면 안 돼. 지영은 잘 망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언니 병원은 어떻게 하고?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거야. 서울 말고 지방으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지영은 놀랐어요. 언니 정말. 그럼 환자들은 간호사들은. 미숙은 체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하지만 지영아 너라도 제대로 해. 나는 져도 너는 이기라고. 지영은 언니의 희생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은 지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나는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하준이 때문에라도 시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해야 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언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다음 날 미숙은 병원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졌어요.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미숙은 미안한 마음으로 설명했어요. 임대를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급여와 퇴직금은 빠지면이 지급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환자들에게도 차례로 연락드려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한편 순터는 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지영이가 어제 다녀갔는데 많이 위축된 것 같다군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화해 의사를 표명했나요? 순턱은 고개를 저었어요. 화해는 글쎄요. 미숙이 공개 사과를 하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화해할 의사가 없으신 건가요? 순턱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반성 없이는 화해도 없어요. 지영이는 그래도 순진한 편이니까 용서할 수 있지만 미숙이는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한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최 변호사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미숙 씨 병원 폐업 소식 들으셨나요? 순턱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벌써 폐업한다고 했나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공지가 나갔다고 하더군요. 임대료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순턱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미숙이도 현실을 인정했군요. 그럼 지방으로 도망갈 모양이네요.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미숙 씨도 충분히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순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숙이가 지방으로 가더라도 지영이에게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날 저녁, 지영은 민수와 함께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언니 병원이 문 닫게 됐어. 민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미숙 누나는 어떻게 하려고? 지영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해.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돌잔치 문제에서 시작된 건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지영은 후에 잠겼어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 대응한 거야.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수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관계를 회복하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어.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니와 화해해. 해. 언니는 내가 잘못 끌어들인 거니까 책임져야겠고, 민수는 아내 각오를 보고 다행스러워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어머니께 찾아가 보자. 이번에는 내가 함께 가서 도움이 될게. 지영은 남편의 제안에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났는데 그날 밤 지영은 민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정말 지방으로 가는 거야.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미 부산의 자리 알아봤어.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 민숙은 지영을 달랐어요.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운이 나빴던 거지. 하지만 너는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야 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언니. 언니가 부산에서 잘 되기를 바랄게. 민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나는 어디서든 살 수 있어. 너나 잘 챙겨. 돌잔치 일주일 전 지영은 민수와 함께 순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하준이도 함께 데려왔어요. 이 집사가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과 아드님이 하준이와 함께 오셨어요. 순덕은 거실로 나와 하준이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 하준이 할머니한테 왔구나. 하준이는 순덕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팔을 뻗었습니다. 순덕은 손주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컸네. 이제 진짜 돌이 다 됐구나. 지영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순덕은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언니가 부산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병원도 폐업하고요. 제가 언니를 잘못 끌어들인 거예요. 순덕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민수도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 지영은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요. 돌잔치도 어머니가 준비하신 대로 하겠어요.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진심인 건 알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 지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순덕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미숙이의 말에 휘둘리지만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거야. 외부 사람이 개입하면 안 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 정말 깊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와 직접 소통하겠어요. 순덕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중간에서 애매하게 굴지 말고 확실하게 해.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내 어머니 가족이 우선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순덕은 하준이를 지영에게 건네주며 일어섰어요. 그럼 이제 돌잔치 준비를 다시 시작해 볼까? 이미 다 준비해뒀으니까 연락만 돌리면 돼. 지영은 깊은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제가 친척분들께 연락드릴게요.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순덕은 이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사 친척들한테 연락해봐. 돌잔치 다시 원래 계획대로 한다고. 이 집사는 깊은 표정을 내 어머니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다음 날부터 순덕과 지영은 함께 돌잔치 준비에 나섰어요. 한복집에서 하준이 돌복을 받아오고 돌상 용품들을 최종 점검했습니다.